자, 이번 시간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은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계한테, 즉 인공지능한테 어, 문제와 답을 같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코끼리 사진을 주면서 이거는 코끼리야. 기린 사진 주면서 이건 기린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답과 문제를 같이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문제 푸는 것은 회귀하고 분류인데 이건 뒤에서 또 설명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비지도 학습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고 계속 주면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뭐 군집이나 차원 축소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처음부터 배우거나 또는 걸음마를 하거나 라는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대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동할 때마다 잘했으면 잘했다, 즉 보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못했으면 못했다 라고 이제 뭐 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계속 주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가는 이런 방식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을 실제 개발하고 학습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즉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데이터량들이 많이 증가를 했죠. 증가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오는데, 이제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데이터를 수집을 해오면 실제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 이제 데이터 탐색을 합니다. 즉, 그 데이터에 대해서 뭐 통계적으로도 보고요. 그다음에 추세적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데이터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는 이런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정제가 이제 클린징, 좀 잘못된 데이터나 부족한 데이터,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보는 내용을 거쳐서, 그다음에 부족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 이런 행위도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텐데, 이 라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영어로는 그냥 레이블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라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 우리 옷 같은 거 사면 뒤에 상표라든지 이게 붙었잖아요. 그거 우리가 라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에 그 학습을 시켜야 되는 데 있어서 데이터에다가 이게 답이 뭐다를 같이 알려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이게 뭐 개다, 이건 고양이다 라는 식으로 뭔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즉 라벨을 붙여주는 그런 행위를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개념적인 부분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10대 대표 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바로 데이터 댐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일자리 39만 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는 걸까요? 여기는 AI 자율주행차. 처음부터 그리 똑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차고 이건 사람이고 이건 슈로딩이다.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 작업을 업계에서 흔히 데이터 라벨링, 표기법에 따르자면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학습량이 많을수록 AI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AI 개발의 시작이자 끝으로 불립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댐도 채울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는 건데요. 먼저 최준혁 기자가 데이터 레이블링이 어떤 일자리인지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전해드립니다. 영수증을 촬영하면 글자를 이미지로 인식해 장소와 메뉴, 금액을 기록해주는 AI입니다. 이런 AI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데이터 라벨링을 해봤습니다. 왼쪽이나 왼쪽 아래쪽에 여백이 좀 나타났는데 여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확대해서 줄여주실 사항이에요. 80분가량의 기본 교육만 받으면 준비는 끝.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진을 배정받고 사진 속 한글 이미지를 지정해 실제 글자를 입력하면 선당 30원이 적립됩니다. 이미지 지정이 서툴러 초기엔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속도가 붙었습니다. 1시간 동안 사진 6장, 170번을 라벨링해서 5,100원을 벌었습니다. 실제 데이터 라벨링 작업과 가장 유사한 프로젝트를 1시간 정도 체험해봤습니다.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1시간에 최저 시급 정도를 버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찍어 작업하거나 의료 정보 같은 중요한 데이터로 작업하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작업 유형도 다양합니다. 식판 사진으로 영양가를 분석해주는 AI에게는 반찬 사진을, 스마트 CCTV AI에게는 동영상 정보를, 음성인식 AI를 위해서는 음성 파일을 라벨링합니다. 누구든지 본인 인증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나 혹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계약이 없는 플랫폼 일자리여서 일감이 끊기면 수입도 없어집니다. 정부가 공언한 데이터 라벨링 관련 일자리만 29만 5천 개, 데이터댐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75%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준.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라벨링 작업들이 계속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뭐 자동으로 인식하는 이런 기술로도 또 발전을 했고,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학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면 이제 AI 모델도 만들고 AI에다가 학습도 시키고 하는 과정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학습된 데이터의 어떤 특징들을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특징들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파라메타라고 해서 어떤 모델이나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그다음에 뭐 몇 번 반복을 하고 뭐 이런 또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데이터 쌓인 것을 가지고 통상 70% 정도는 학습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 정도는 이게 정상적으로 잘 학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테스트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여기 화살표에 이제 뺑뺑이 돌듯이 계속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반복 과정을 거쳐서 계속 어떤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그 정확도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이 작업들을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은 좀 실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인공지능은 중간에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긴 하는데, 그 안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사람이 좀 이거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또 요즘에는 그 해석 가능한 AI다라고 해서 또 연구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 부분들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AI가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을 실험 형태대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가 왜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연일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좀 잘 아는 사람,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이 작업을 한다면 좀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정확한 예측을 만들어내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하면 계속 뭔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반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 중에서도 이제 회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라고 얘기하면 어떤 출력값, 즉 결과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가 예측이에요. 자, 우리가 특정 회사의 주식이라는 것은 어,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의 매출액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익률, 영업이익률도 있을 것이고, 그 회사의 경영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할 수 있는, 어,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왜 주가 예측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고려를 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거의 100몇십 개 정도라고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다 일일이 다 고려를 해서 거기 값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나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뭐 주택가격 예측이라든지 날씨 예측이라든지 뭔가 좀 예측하는 그런 곳에 사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할 수 있는 변수 값이 하나인 경우에 결과값을 예측하는 좀 단순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주가 예측이나 이런 복잡한 걸 할 때는 이와 같은 그 단순한 것들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식을 보면 1차 방정식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네, y =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우선 여기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절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값에 따라서 왜 직선 자체가 이렇게 되거나 좀 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위치에 대한 부분이 좀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요 B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요 WX라고 하는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W라고 나왔지만 보통 우리 1차 방정식에는 AX라고 하잖아요. 즉 상수값입니다. 이거는 상수값, 즉 고정된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요 상수값인 요 W라고 하는 값을 지가 예측을 해서 거기다가 값을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하면 들어오는 요 X 값에 따라서 결과값 HX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결국 실제 이제 Y라고 하는 실제 값이 있겠죠. 실제 출력할 수 있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예측값이 있다면, 이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그 차이가 만약에 0이라면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통계 분산 공식하고 많이 유사해요. 유사해서 실제 이 값이 값이 들어올 때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의 어떤 차이 자체가 만약에 0이라면 가장 정확하게 인공지능 모델이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측값 빼기 y값이 코스타라고 해놓고, 이게 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 코스트니까 여기 쭉 오면 0이 여기겠죠. 여기에요.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상수값에 대한 부분을 이와 같이 분산 공식 비슷한 공식으로 만들어내면 이렇게 바가지 모양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서 실제 여기에 있는
상수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쭉 찾아 내려가서 가장 어, 실제와 그다음에 예측하는 부분이 0에 가까운 값을 계속 찾아내도록 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이걸 뭐 경사 타고 내려가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뭐 경사 하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 편미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은 0에 수렴할 0에 가까울 정도로 요 곡선을 좁혀 놓고 두 점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 거의 직선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이 값을 찾아가는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근데 복잡하게 제가 수학식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우선 이렇게 배달 거리가 쭉 있어요. 배달 거리가 쭉 있고, 실제 요 배달 시간들이 쭉 실제 시간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거리에 따라서 시간이 딱 똑같은 건 아니겠죠. 만약에 배달하는 그 코스 자체가 뭐 계단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골목길도 있고, 뭐 돌아가는 길도 있고, 이렇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직선이면 빨리 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편차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배달 거리를 가지고 배달 시간을 가지고 점을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점이 쭉 찍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뭐 배달 거리가 있을 때 배달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 거냐를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면, 근데 정확하게라는 의미 자체가 평균적으로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의미해요. 그러려면 앞에 있는 이 복잡한 이 수식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얘가 하게 되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을 쭉쭉쭉 그어 보는데, 선을 그어 봐서 자, 여기에 있는 실제 학습된 이 데이터에 가장 거기에 평균치에 가까운 이 직선이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찾아낼 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을 쭉쭉쭉 내려가는 이런 형태대로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해야지 정확하게 찾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 그래도 가장 요렇게 요런 기울기를 가진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내면 그래도 가장 이 실제 발생한 내용하고 평균에 근접해서 예측을 하는 이런 1차 방정식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와 같이 이제 좀 오차가 편차가 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배달을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부분을 예측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배달 요청이 왔는데 350m 거리예요. 그렇다면 자, 그러면 과거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보니까 쭉 가서 야, 그러면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는 이와 같이 1차 방정식 형태대로 하나의 변수만 갖고 딱 결정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변수의 개수만큼 여러 개의 이런 1차 방정식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결과값들을 예측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류에 대한 문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또는 여러 개 중에 이게 무엇이냐라고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스팸 메일 분류. 그러니까 메일이 오는데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 분류, 또는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에 이게 기린이냐 코끼리냐라고 인식하는 거, 또는 이제 손으로 이제 그 글씨를 써요.
그러면 이게 뭐 가냐, 나냐, 또는 일이냐, 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이 분류라고 하는 반복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해결하는 모델이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모델이라, 요거는 어떤 변수가 하나 있으면, 이 변수에 따라서 다른 실제 출력에 해당되는 그 변수 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를 우리가 보통 이진 분류 문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공식 자체가 지수함수를 쓰는 뭐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그러면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실제 곡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제 음수인 경우에는 0에 가까워지고요, 양수인 경우에는 1에 가까워집니다. 즉, 그러니까 값이 1과 0 사이에만 그 결과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공부 시간을 가지고 과목 이수 여부를 판단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제 공부 시간이 뭐 9시간일 때는 이수를 못했다, 30시간이면 이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넣었다고 칩시다. 치면, 자, 이렇게 학습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적어도 이수를 하려면 전체 이제 그래프를 해보니까 공부 시간이 한 17시간 이상을 해야지 이건 이수할 수 있다라고 인공지능이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판정을 해서, 자, 실제 내가 계산을 해봐서 이 0.5라고 하는 선을 딱 그어놓고, 자, 적어도 이와 같은 이제 공식이 나왔겠죠. 공식이 나왔으니까 0.5 이상이면 이거는 이수를 했다, 0.5보다 밑이다, 그러면 이수를 하지 못했다 라고 일단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하고, 실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확률적인 부분으로 결국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개 중에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민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손글씨, 우리가 손으로 이제 0서부터 9까지 이제 숫자를 쓰는데, 이 사람마다 다 필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필체가 틀린 이런 숫자들을 학습을 시켜서 다음에 이제 다른 필체로 쓴 숫자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런 문제를 푸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미국에서 왜 우리 우편물 보면 우편번호를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우편물에 있는 우편번호를 보고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자동으로 그 우편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적용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어떤 원리로 인식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필체로 쓴 0서부터 9까지 이제 숫자들이 쭉 있으면, 만약에 이 중에서 이제 5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컴퓨터로 가져왔어요. 화면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픽셀이 가로가 24, 세로가 24입니다. 그래서 총 28 곱하기 28이니까 픽셀 자체가 784개의 픽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784개의 픽셀이 있습니다. 그러면 784개 픽셀에다가 이렇게 쓴 손글씨를 올려놓는데, 5를 만약에 올려놨다 칩시다. 딱 쳐놓으면 지금 784개 픽셀에 각각의 이 색깔에 대한 정보가 0부터 255의 값으로 판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에 가까우면 흰색이고, 255에 가까우면 검정색이고, 이렇게 흑백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리고 식은 지금 10개의 숫자를 구분하니까 10개의 식이 필요해요. 10개 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총 픽셀이 784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각각 식마다 갖고 있어야 할
여기 있는 상수값들이 784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막 학습시키게 되면 10개씩에 들어가 있는 상수값, 즉 웨이트라고 하는 요 상수값 7,840개의 값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얘가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해 준 것을 가지고 결국 이게 0이냐 1이냐 2냐를 판단하는 형태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거 7,840개를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로 뭐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판별을 할 때 어떻게 되냐. 결국 0부터 9까지 숫자인데, 이런 숫자 중에 이제 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가 그리고 0부터 9까지 얘를 확률적으로 어느 숫자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확률적으로 이게 몇 프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가 될 거고요. 숫자로 따지면 1이 될 겁니다. 다 합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3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0부터 9라고 하는 이 총 합계는 100%가 될 거예요. 100%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될 확률이 70%야. 그래서 70%인 3일 확률이 가장 높아 라고 인공지능이 답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림 이미지라면 뭐 자동차, 비행기, 그 다음에 뭐 로켓 뭐 이런 것들을 학습시켰다라고 하면 이런 자동차를 이게 뭐냐, 자동차냐, 비행기냐, 로켓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확률적으로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총 합쳐서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될 확률이 뭐 0.59, 그 다음에 0.74, 즉 1을 100으로 잡으면 이게 59%, 뭐 74%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식별할 때 확률적으로 판정해 주는 것들을 보통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정 트리도 이제 인공지능 이전에도 사용을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인공지능에도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선 여기 보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X1이 C1보다 크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yes 그러면 1이 가고요. no 하면 1이 갑니다. 그 다음에 X2가 C2보다 크냐라고 해서 또 yes면 1이 가고 no면 1이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거냐 저거냐를 가지고 계속 분류를 해 나가는 이런 형태대로 진행을 하고 이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나름대로 들어와서 분류를 할 때 이 조건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좀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맛집을 만약에 검색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에서 맛집 검색할 때 보면 뭐 지도 중심 뭐 이런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재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네이버를 볼 때는 현재 인터넷상으로 현재 내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내가 있는 위치 중심적으로 그 맛집을 우선 찾는 것을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쭉 들어가서 우선 두 개로 나누겠죠. 먼저 내 지도에서 내가 맛집으로 갈 수 있는 거리 근방에 있는 정도를 잘라서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것들은 뭐 이제 가기가 어려우니까 특별히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잘라서 갈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게 되면 이 중에서 맛집으로 선택했지만 내가 그 위치적으로 또 메뉴에 있어서 또 분류가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분류식으로 얘가 계속 쭉쭉쭉 치면서 그래도 과거에 이 사람이 그 검색을 했던 검색 기록이나 그다음에 또 뭐 그 배달을 시켰으면 배달을 했던 정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합쳐서 이 사람이 갈 확률이 가장 높은 맛집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게 되는 이런 모델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뭐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인데 인공지능을 좀 활용하자면 들어왔을 때 이력서를 보고 60% 이상이면 통과, 면접을 보고 40% 이상이면 통과, 그다음에 개인 그 의사소통 기술이 20% 이상이면 통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채용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도 인공지능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지도 학습을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지도 학습하고 비지도 학습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자, 지도 학습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개, 그다음에 고양이 뭐 이렇게 있다면, 자, 요 학습시킬 때 요 이미지와 이미지에다 추가해서 요거는 개야, 요거는 고양이야 라고 해서 이 답을 같이 알려주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지도 학습의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뭐냐면 이와 같이 뭐 이미지들을 그냥 줘요. 그냥 줘요. 주고 네가 알아서 분류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미지를 쭉 받은 걸 가지고 물론 뭐 꼭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지금 예로 든 겁니다. 주면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비슷한 패턴을 얘가 스스로 찾아냅니다. 비슷한 패턴을 쫙 찾아내서 얘를 이렇게 묶는다라는 거죠. 샥샥 묶어서 요렇게 생긴 것들이 비슷한 거야. 요거는 또 비슷한 거야. 요거는 또 비슷한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지금 군집에 대한 예인데 이것을 클러스터링, 즉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으는 거죠. 모으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렇게 모으긴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또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갠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보니까 이건 비슷한 것끼리 그룹이야. 이건 비슷한 것끼리 그룹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모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집부터 우선 좀 설명을 할 텐데요. 군집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모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사람이 알려주지 않고 계속 야 이거 네가 모을 수 있도록 뭔가 계속 데이터만 주는 거죠. 데이터만 주면 그걸 지가 알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용이 많이 되는 부분은 고객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케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마케팅에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이 마케팅을 할 수 없으니 그 사람한테 맞춤형 형태대로 마케팅을 하자라고 해서 고객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룹핑을 시작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고객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같은 것도 분할할 때 또는 이제 문서 같은 것들도 이렇게 그룹핑을 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모델 중에 K평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어떻게 하냐면 이 그룹핑을 해야 될 대상들을 뭐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기다 중심점들을 이렇게 쭉 놓고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무데나 중심점을 놓고 이렇게 모아봐요. 모아보고 모아봤는데 얘하고 얘네들 간의 관계가 얼마만큼 같이 특성이 비슷한 놈들이 모여졌는지를 막 판단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다시 또 중심점을 찍어서 또 모으고 또 중심점을 찍어서 또 모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 행위를 하면서 비슷한 것들을 그룹핑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제 도표로 좀 표시를 하면 여기 별처럼 생긴 게 이제 이 중심점이에요. 이 중심점을 가지고 비슷한 패턴끼리 이렇게 모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 점들을 지가 자동으로 찍어 가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 가는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저도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형태로 분석들을 좀 했었어요.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뭔가 제공을 안 해 주니까 먼저 적당한 곳에 중심점을 제가 찍어 보고 이거별로 모아 보는 거죠. 모아 보고 틀렸으면 다시 중심점을 찍고 모아 보고 하는 행위들을 사람이 직접 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중심점을 지가 스스로 찍고 모아주는 기능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 많이 있는 슈퍼들이에요. 대형 큰 슈퍼, 식자재 마트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곳에서 이제 고객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해본 부분입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고객 그룹핑을 한번 이제 했는데, 자, 위에는 뭐냐면, 한번 올 때마다 구매 금액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구매 금액이 이게 위로 가면 많은 거고, 여기는 작은 거죠. 그랬더니, 자, 여기 지금 0번 그룹은 구매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1번 그룹은 굉장히 많고, 2번도 뭐 꽤 많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작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매하는 고객들이 할인 행사할 때는 얼마만큼 구매를 하느냐를 가지고 또 이렇게 고객 세그멘테이션으로 나눠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영번 구매 그룹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자, 1번 구매 고객들은 할인 행사 때 보통 때보다 더 참여를 안 하네요. 안 하고, 2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비슷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할인 행사할 때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는 이런 경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좀 세부적으로 더 여기서 분석한 거 보면, 자, 0번 구매 고객 그룹은 보니까 비교적 젊어요. 젊고 대부분 아이가 있어도 굉장히 어립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부부겠죠. 젊은 부부겠죠. 그리고 여기들은 보통 이런 할인 행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할인 행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고객은 보니까, 1번 고객은 보통 보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인, 2인 내지 작은 가정입니다. 그럼 대부분 결혼하기 전 젊은이들이 많이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보통 때는 많이 구매를 하는데, 할인 행사 때는 구매가 더 적습니다. 구매가 적어요. 자, 할인 행사에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좀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룹은 보니까, 여기는 보통 때도 구매가 많지만, 할인 행사도 구매가 많아요. 자, 봤더니, 보통 부모 가정입니다. 그런데, 2인 내지 3인 가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평소 때 가격이나 판촉 행사에도 굉장히 민감한 그룹이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룹은 보니까 보통 때는 굉장히 구매를 조금 하는데 할인 행사에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그룹들은 어떤가 봤더니 청소년이 있는 부모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이 있으면 엄청 많이 먹죠.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많이 그 소비재를 쓰는 이런 가정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격에도 관심이 좀 민감해요. 그죠? 그래서 평소 때는 잘 안 삽니다. 구매 금액이 아주 필요한 것만 사고요. 대신 할인 행사에 와서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이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왜, 예, 우리 주부들 보시면 판촉물 홍보 같은 거 보면 계속 가격들 비교하고, 이런 내용을 보고, 요때 사야지. 또는 뭐, 살려고 하는데, 아유, 지금 가격이 비싸네. 다음에 할인 행사할 때 사야지. 이러시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슈퍼들이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사시는 그 상품들, 그다음에 뭐 물론 일반적인 데이터를 잘 수집하지 않는 그런 데들은 이와 같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보면 무슨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좀 입력하거나 뭐 가입하거나 뭐 좀 하면 공짜로 뭘 주는 이벤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데이터를 쌓아놓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얼마만큼 어떤 물건을 얼마나 구매를 하는지, 할인 행사 때는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얼마나 사가는지, 이런 데이터를 자꾸 게더링 하고 싶은 거예요. 게더링 하고 싶어서, 자, 지금 같은 사례를 보면, 만약에 내가 할인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할인 행사를 할 때 중점 타겟 대상이 누가 돼야 되죠? 당연히 제가 봐서는 요 3번 그룹이 집중 타겟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어, 2번 그룹도 뭐 당연히 타겟팅이 돼야 되겠죠. 그 외에 0번이나 1번 그룹은 내가 열심히 뭐 돈 써가면서 홍보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실제 할인 행사에 와서 어떤 물품을 잘 사가는지도 잘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속칭 그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1+1 행사를 해도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할인 행사에 많이 사가는 품목이다. 그러면 몇 개 미끼 상품으로 올려놓고 거기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또는 1+1으로 이런 이벤트를 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런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이 부분들은 꼭 대형마트도 동일해요. 대형마트도 동일하고 대형마트들이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이런 쪽에 자기네 매출도 올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설명드린 것을 보고 한번 우리 동네 슈퍼나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오는 그 찌라시라 그러죠. 보통 보면 찌라시, 아니면 요즘에 뭐 문자 메시지로도 많이 오니까 보시면 어떤 상품에 뭐 할인은 얼마하고 어떤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1+1은 행사는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 한번 보세요. 보시고 또 들어가서 그런 거 보고 가서 보면 내가 좀 필요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건 할인을 안 하네, 이런 품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결국 여러분들은 좀 필요했지만 이와 같이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서 나오는 그 평균치에 비해서는 별로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보고 현재 실생활에서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차원 축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는 뭐 바로 접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주로 이제 AI를 개발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는 AI를 활용을 해서 또 뭐 연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이거를 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사람이 단순화해서 볼 수 있는 것이 2차원입니다. 2차원이 가장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게 예를 들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주가가 도대체 어떤 항목의 요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까? 예를 들면 경제 경제 성장률과 그 회사의 주식을 본다든지 또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과 주식 가격의 변동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주요 항목이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그 값과 어떤 게 가장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인공지능이 도와줘서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낸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거는 조금 약간 억지적인 예시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들을 학습시켰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물고기의 이제 그 길이하고 그다음에 이 너비, 그죠? 길이와 너비를 가지고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점을 찍어 보니까 대충 뭐 당연히 물고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너비도 크겠죠. 물론 뭐 안 그런 물고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걔를 실제 놓고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런 직선 형태의 그림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데이터가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직선 자체가 좀 더 기울기가 급할 수도 있을 거고 좀 더 완만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차원 축소라고 하는 부분, 차원 축소라고 하는 부분의 주성분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어린아이가 걸음마 하듯이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이런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상 또는 못했다라고 하는 벌을 계속 주면서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여기다 주면서 얘가 반복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이에요. 자, 우리가 자율주행은 처음에는 뭐 이 사람인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인지 이게 교통 표지판인지 그다음에 신호등인지 이런 것들을 뭐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학습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이 경우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경우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경우수 발생하는 것들을 스스로 계속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율주행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게임이죠. 게임. 우리가 알파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바둑을 굉장히 못 뒀는데 사람이랑도 두고 그다음에 또 스스로도 학습을 하고 자, 스스로 학습하고 또 다른 인공지능하고도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얘가 똑똑해졌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내용들도 이런 강화학습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로봇제어. 로봇도 마치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 좀 한번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차다, 이건 신호등이다, 그리고 이제 막 학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예상치 못하게 큰 트럭이 전복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전복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바라다 보이는 곳을 이 전복 사고가 일어나서 그 트럭의 등에 있는 부분을 보인 겁니다. 근데 등에 있는 부분 보니까 이게 하얀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쭉 가다가 하얀색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학습이 되지 않았어요. 자동차인지 뭔지 이게 학습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모르니까 그냥 갖다 들여가 갖고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던 사례들도 실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도 물론 뭐 스스로 모든 것을 지가 알아서 강화학습을 하지는 않고요. 또 지도학습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비지도학습도 있고 강화학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학습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강화학습은 보면 제가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뭔가 얘가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면 여기 주변에 있는 이제 결국 뭐 환경이라고 했지만 결국 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했다 못했다 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환경 정보도 같이 줍니다. 주면 이걸 가지고 또 스스로 판단해서 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를 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것을
강화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큐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이제 최신의 어떤 모델인데, 요즘에 뉴스에서도 이제 가끔씩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해요. 큐러닝 나와서 지금 있는 강화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에 Q라고 하는 Q 값을 얘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항상 지가 계속 갱신을 하면서 계속 최신화를 하면서 계속 똑똑해지도록 학습을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Q러닝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화학습에 해당되는 Q러닝 모델로 볼 수 있는 요 포리전 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여기 얼어있는 호수다 뭐 이런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처음에 이제 요 꼬마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여기 목표 지점까지 가장 짧은 경로의 목표를 도착하기 위해서 그 경로를 찾아내는 겁니다. 대신 가다가 여기에 이제 이게 웅덩이에요. 얼어있는 호수에 있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퐁당하고 빠지는 거예요. 퐁당 빠집니다. 그래서 퐁당 빠지는 실패. 그 다음에 멀리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기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가장 빠른 길, 출발부터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는 부분으로 얘가 강화학습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물엉덩이에도 퐁당퐁당 빠지죠. 빠지면서 끝까지 가기 위해 가장 최단 거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실패를 반복하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쭉 계속 이제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서 쭉 한번 가볼게요. 가서 거의 자, 거의 이제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많이 학습을 해서 이제는 물 엉덩이에 빠지진 않네요. 빠지진 않고 쭉 학습을 하면서 이제 도달하기 시작해요.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다. 자, 도달하는데 지금 이제 얘가 달성을 해야 될 목표는 최단 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단 거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학습을 하면 얘가 최단 거리를 찾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는 보시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길 하나.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 하나. 자, 그래서 이렇게 최단 거리를 찾아서 최단 거리를 찾아갈 때 가장 큰 상을 내리는 거죠. 네가 점수가 가장 높다라고 주는 때까지 얘가 찾아내는 이런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 알파고도 봤지만 이후에 이제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들을 많이 해서 이제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이제 이 인공지능이 게임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사람을 능가하는 이런 형태로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의 독학으로 바둑과 수시 같은 보드게임을 배우는 인공지능을 선보였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바둑 규칙을 배운 지 30시간 만에 2세대 부장을 겪은 알파고의 능력치를 뛰어넘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최소라게 됩니다. 2016년 이세돌 부장과의 바둑 대국에서 4승 1패로 완승을 거둔 인공지능 알파고. 바둑 대국 16만 건을 학습하고 수십만 건의 가상 대국을 거듭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딥마인드 연구진이 이번에는 여러 게임을 스스로 독학하는 인공지능 알파 제로를 내놨습니다. 게임 규칙만 주면 인간의 대국 기록, 즉 빅데이터가 없이도 스스로 게임을 반복하며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AlphaZero is a kind of experiment in how little knowledge can we put into these systems and how quickly and how efficiently can they learn. 4세대 CPU와 44개 CPU 코어를 탑재한 알파제로는 처음엔 게임 초보자처럼 수를 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승률이 높은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인간 신경망과 가장 닮았다는 평가입니다. 알파제로는 학습 4시간 만에 체스 인공지능 챔피언인 스토피쉬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를 능가하는 데는 30시간이 걸렸습니다. 알파제로는 앞선 버전이자 바둑계 인공지능 최강이었던 알파고 제로와의 대국에서도 61%의 승률을 거뒀습니다. 연구팀은 보드게임 외에도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We can work with energy systems in the real world, with healthcare systems in the real world. Where we'd like to go with this is to push on to new domains that no one's cracked.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지 최신호의 머리 기사로 수록됐습니다. 마이티 앤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자, 아마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e스포츠라는 이런 것들 대회가 막 열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 거의 아이돌급의 인기를 막 누리고 있는데, 아마 이 e스포츠계에도 선수로서 인공지능이 아마 참가를 바로 할 것 같아요. 바로 해서 막 중계를 하는, 글쎄요, 아마 인공지능 아이돌 같은 인공지능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대로 굉장히 또 게임 분야에서도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에 로봇에다가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계속 로봇을 똑똑하게 만드는 부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은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현대 자동차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여기에다가, 원래 이 회사는 그 로봇을, 하드웨어적으로 로봇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인공지능적으로 좀 약했어요. 약했는데 여기를 현대 자동차가 인수를 하면서 로봇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에서 개발한 이런 로봇들이 현재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도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 물건들을 나르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좀 보여드릴 영상이 이전에서 계속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전 버전에서는 학습을 할 때 이게 미끄러운데요. 미끄러운데인데 제대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여기 4.0이라는 곳에서 계속 학습을 시킨 결과 이 로봇이 미끄러운 곳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왜 우리 사람이 우리가 미끄러운 데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평행을 잡고 이제 근육이나 뼈나 근육들이 막 움직이면서 우리가 통제를 해서 중심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강화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지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계속 만들어내서 실제 그 로봇이 움직이고 다녀야 할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마치 사람처럼, 또는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개처럼 생겼잖아요. 개처럼 좀 행동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 there are robots moving, and every single day they're doing crazy things in our office. And it's so cool to be able to see that day in and day out. 자, 지금 보면 뭐 로봇이 마치 개처럼 뭐 뛰어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럽게 마치 개처럼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ow is we're trying to find the balance of when can we use models for control, when we have models that we think work well for the problem we have, and then when can we use. 자, 지금은 더 학습시켰더니 이렇게 미끄러운 곳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So we're trying to find this hybrid approach where we have a system that we've like written the models for, and then we have a system we've generated the data that describes, and we're trying to test performance for
seen some really exciting results using this. 자, 이와 같이 이런 강화학습을 통해서 점점 이제 좀 동물을 닮은, 아니면 이제 조만간 이제 사람을 닮은, 이와 같이 어느 정도 동물 모형에서 뭔가 성공을 하면 사람을 닮은 로봇이 또 출현을 해서 이와 같은 영상으로 소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